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구를 위한 변론 세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와 또 스톡홀름 선언에 따른 환경권 얘기, 그 다음에 1992년 리우 회의, 리우 회의에서도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 처음 얘기가 되면서 리우 선언이 나왔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성, 또 ESG 이 모든 논의가 이미 1992년 리우 회의 때부터 나온 얘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노력들, 하려고 하는 노력 외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미 스톡홀름 선언, 1972년 이전부터 나온 얘기고 1992년 리우 회의 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어요. 못했어요. 그게 뭐냐? 지구 한계에 관한 거예요. 환경 문제 있어, 경제 성장해야 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공간에 안고 있는 대기권이나 시스템이나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거는 한계라는 거죠, 한계. 근데 한계 얘기를 잘 안 한 거예요. 지적은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972년에는 로마 클럽의 유명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런 책에서 얘기 나온 이렇게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성을 받아들였지만 한계를 인정하다는 얘기는 잘 안 된 거예요. 한계 안에서 성장하자, 한계를 보존하자는 얘기가 누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지구 헌장을 제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부록으로. 그 내용이 뭐냐? 환경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자. 지속 가능 발전을 하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을 계속 성장 일변도로 석유 에너지 시추하고 석유사 화학산업 막 발전시키고 이것만이 아니고 지구 한계하고 서로 조절하면서 적정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ESG죠. 그래서 한계 안에서 성장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많은 요소를 고려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9년부터는 과학자들이 플라닛 바운더리라고 해서 지구 한계를 9가지 영역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위험을 초과했다고 보는 게 생물 다양성하고 인구 문제하고 기후 변화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우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나 정부의 흐름은 지속 가능이 점점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지금 30년째 오고 있고 리우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모리스 스트롱이라는 분이 나와서 지구위원회를 꾸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의 전 대통령 하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헌장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채택해야 된다는 운동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97년에 와서 지구헌장위원회로 통합이 돼서 기구가 생기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3년 동안 지구헌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2015년에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고 생물 다양성 보존해야 된다는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2030년에 가면 이 지구 헌장이 새로운 발전 목표, 성장 목표로 수용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지구 헌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지구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생태권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구 안에서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Earth Community, 그다음에 Life Community.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이 그 멸종을 안 하고 보존이 돼야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얼스 커뮤니티가 그 지구 헌장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는 20년째 지금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채택되도록 많은 기관들이 이제 그 승인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2001년입니다. 2000년에 지구헌장에 나왔는데 2001년에 지구법 컨퍼런스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미국 워싱턴 근교 에일리라는 곳에서 열려서 에일리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가이아 파운데이션하고 토마스 베리가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지구법학 선언을 해요. 그럼 지구법학은 뭐냐? 지구헌장의 정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커뮤니티라는 생각으로 지구에서 살아야 된다. 얼스 커뮤니티를 이뤄야 된다. 이것은 산업 문명의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법체계는 인간만이 주체죠. 인간이 주체고 회사, 법인이 주체예요. 나머지는 다 물건이에요. 인간하고 회사만 주체고 법인격을 갖고 나머지 다 물건으로 한 결과 굉장히 많은 자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무라하고 자원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한계를 초과하는 많은 부작용들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다른 생명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것을 위한 시스템, 그것을 위한 법체계를 지구법학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럼 이 지구법학의 근본 생각은 아주 실정법으로 갈 때는 입법도 해야 되고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구체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크게 봐서 큰 법철학에서 인간만이 세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법체계가 아니라 지구와 인간이 서로 발전하는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기본으로 한 법체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도 권리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나옵니다. Everything has right. 모든 존재는 권리가 있다. 이때 이 권리라는 것은 존재할 권리. 태어났잖아요. 생명도 출현을 했잖아요. 지구에서. 나비도 출현했고 물고기도 출현을 했어요. 출현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나비는 날아야죠. 그거를 권리라고 얘기하자는, 그거를 보존해 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권리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얘기예요. 왜냐? 옛날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나비가 나는 거야. 너 권리 있어 하는 말 한 적 없잖아요. 그냥 살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지구에 출현했기 때문에 사는 건데 왜 권리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 사람이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파괴했기 때문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선언인 것이죠. 최소한 그들이 태어나서 존재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서식할 권리, 살 권리, 거주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진화에 참여할 권리. 우리는 이제 진화 생명의 나무 맨 꼭대기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모든 존재들이 자기들도 막 이렇게 열심히 살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박탈하지 말자. 너무 피해를 주면은 우리도 망한다. 그런 문제의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존재론, 또 근본적인 자유론, 모든 존재는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있었어요. 그쵸? 근데 2000년 넘어올 때까지 지구 헌장을 놓쳤기 때문에 지구법학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자연의 권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자연의 권리하고 미래 세대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72년과 92년부터 노력들이 있어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의사결정, 여러 가지 얘기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전반적으로 이 지구의 경계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 범위는 유지하자는 그 논의를 좀 놓쳤다. 그래서 2000년대에 와서 지구헌장 논의와 지구법학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신뢰들 또 미래 세대의 등장 이런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